화려한 불빛이 감싸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만 산다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거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보석처럼 빛나고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풍경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몸빼 바지에 목이 다 늘어나서 속이 훤히 비치는 티셔츠를 입은 노인. 그녀는 바로 이 집의 가장 어른이자 이른을 훌쩍 넘긴 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지금 쭈그리고 앉아 거실 바닥을 손걸레로 훔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있고 성능 좋은 무선 청소기도 있지만 며느리가 기계 소리를 싫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자 씨는 매일같이 이 넓은 집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고 또 닦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는 그녀의 손은 평생 험한 일만 하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검버섯이 피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집의 파출부나 가사 도우미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색이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인 성운의 친어머니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며느리 미진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리더니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며느리 미진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진의 표정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것처럼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순자 씨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린 걸레를 낚아채듯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진짜 몇 번을 말해요. 도대체 왜 말을 안 들으세요? 네, 청소기 쓰시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궁상맞게 무릎 꿇고 바닥을 기어다니시냐고요.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 학대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그 노인 냄새가 땀 냄새랑 섞여서 온 집안에 진동하는 거 모르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미치겠다고요. 며느리의 서슬 퍼런 고함에 순자 씨는 죄인이라도 된 양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섬주섬 주우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가야. 청소기는 소리가 너무 윙윙거려서 우리 손주 민준이 영어 듣기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랬지. 할미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얼른 창문 열고 환기시키마. 미안하다 미안해. 순자 씨는 황급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향하려 했지만 미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시어머니의 등에 대고 비수 같은 말을 꽂았습니다. 공부방해는 청소기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존재 자체가 방해인 거 모르세요? 민준이가 학교 가서 할머니 사투리 흉내 내다가 촌스럽다고 놀림받았대요.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영어 유치원 나온 애가 할머니 때문에 사투리를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저 진짜 창피해서 학부모 모임도 못 나가겠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남편 오면 제발 거실에 나와 있지 마세요. 남편 요즘 중요한 투자 계약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어머니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될 일도 안 된다고 하니까 밥상은 그냥 어머니 방에다 넣어 드릴게요. 거기서 드시고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쾅! 하고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에 순자 씨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한강의 야경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사실 순자 씨는 아들 부부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처럼
빈털터리 노인네가 아닙니다. 10년 전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부도를 내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순자 씨가 빚더미에 앉아 알거지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들 성훈조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악착같이 장사하며 모은 쌈짓돈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경기도 외곽의 야산과 밭을 조금씩 사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던 땅들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하루아침에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자그마치 수백억 원. 순자 씨는 그 돈을 받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달려가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을 하고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는 꼴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멀쩡하던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천륜조차 끊어놓는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덥석 안겨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대신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최 변호사를 통해 김 회장이라는 가상의 투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을 창업하겠다며 고군분투하던 아들 성훈에게 익명의 엔젤 투자자가 되어 몰래 자금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제 힘으로, 아니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인 줄은 모르더라도 성실하게 사업을 일구고 성공한 뒤에도 가난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지켜본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적막하던 현관의 도어락이 띠리릭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성훈이 퇴근한 것입니다. 그는 이태리 장인이 만들었다는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잔뜩 발라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구두는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광이 나 있었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성우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거실 소파 정중앙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목말라. 여보, 나왔어. 물 좀 줘. 얼음 띄워서.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순자 씨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물컵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들 왔니? 오늘 많이 힘들었지? 자, 여기 시원한 물이다. 엄마가 꿀 좀 탔다. 하지만 성우는 엄마가 내민 물잔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시선을 돌려 안방에서 달려나오는 아내 미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머쓱하게 허공에 물잔을 든 채 엉거주춤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진은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와 남편의 넥타이를 살갑게 풀어주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오늘 그 중요한 미팅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성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턱을 치켜들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해 뭐해. 대박이지, 대박. 그 얼굴 없는 투자자, 전설의 김 회장님 있잖아. 오늘 그쪽 대리인이랑 최종 조율했는데 우리 회사 비전을 듣더니 아주 껌뻑 죽더라니까. 추가로 50억, 아니 잘하면 100억까지도 바로 싸주겠대. 내가 진짜 사업 수완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이 바닥에서 나 같은 천재가 어디 흔하냐? 다들 나한테 투자 못해서 안달이라니까. 미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당신 진짜 대단하다.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당신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그 깐깐하다는 김 회장님도 단번에 알아보는 거지. 근데 그 김 회장님은 왜 아직도 얼굴을 안 보여준대요? 진짜 궁금하다. 성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뭐, 돈 많은 늙은이들이 원래 좀 괴짜잖아. 심심하니까 나 같은 젊은 인재 키워주는 맛에 사는 거 아니겠어? 아무튼 이번 돈 들어오면 당신 차부터 받고, 지금 타는 벤츠 E클래스 벌써 3년이나 됐잖아. 쪽팔려서 원. 이번엔 포르쉐 카이엔으로 뽑아. 풀옵션으로. 그래야 강남 사모님 소리 듣지. 안 그래? 부엌 구석에서 식탁을 닦던 순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터져가며 여름에는 생선 썩는 냄새를 맡아가며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마치 자기 능력으로 얻어낸 전리품인 양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피 같은 돈으로 며느리의 멀쩡한 외제차를 또 바꿔주겠다니요. 순자 씨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누르며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바삭하게 구운 자반고등어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성훈아,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시장 가서 제일 실한 놈으로 사왔다. 얼른 와서 한술 떠라. 식으면 비리다. 하지만 성훈은 식탁을 힐끔 쳐다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엄마. 또 생선이야? 냄새나게 진짜. 나 오늘 호텔에서 코스 요리 먹고 와서 배도 안 고프고 속이 좀 느끼해서 이런 거 안 당기는데.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식탁보 좀 빨아 쓰라고. 저기 김치 국물 튄 거 안 보여? 비위상해서 밥이 넘어가겠어? 아들은 숟가락도 들지 않고 타박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진도 옆에서 질세라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이 피곤한데 자꾸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고등어 굽느라 온 집안에 연기 차서 공기청정기 빨간 불 들어온 거 안 보이세요? 제발 요리하실 때 환풍기 좀 트시라니까요. 무식하게 문만 열어놓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백화점 지하에서 사온 프리미엄 초밥 세트 있으니까 그거 먹어요, 여보. 어머니, 이건 그냥 어머니가 부엌 가서 드세요. 상 치우게. 며느리는 순자 씨가 새벽부터 장을 봐서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한쪽으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국물이 출렁거려 식탁보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포장해 온 고급 초밥 도시락을 남편 앞에 화려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차린 밥그릇과 고등어 접시를 쟁반에 담아 다시 싱크대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아들 부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 엄마 생신인 거 알지? 호텔 뷔페 제일 비싼 VIP 룸으로 예약해놨어. 선물은 뭐 하지? 김 회장님 투자금 들어오면 엄마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릴까? 샤넬 신상 나왔다던데. 그래. 장모님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기왕이면 제일 비싼 걸로 골라. 아, 그리고 우리 골프 여행 예약도 해야지. 이번엔 동남아 말고 하와이로 갈까? 하와이 가서 요트나 한번 빌리자. 순자 씨는 다용도실 구석, 세탁기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식어 빠진 밥을 국에 말아 한 숟가락 뜨려는데 목이 메어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지난달 자신의 칠순 생일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들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간다며 문자 한 통 달랑 보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용돈 보냈어요라며 10만 원을 입금한 게 전부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눈물을 훔쳤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생일에는 명품 가방에 호텔 뷔페, 하와이 여행이라니요. 서운함을 넘어 비참함이 뼛속까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니까 하며 참고 또 참으려 했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이 어미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요. 그러나 그날 밤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아니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던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순자 씨는 갈증이나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대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어머니, 이제 요양원 보내드리면 안 될까? 며느리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제 격이 달라졌잖아. 당신 곧 100억 투자받는 CEO 되는데 집에 저런 꼬질꼬질한 노인네가 왔다 갔다 하면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냄새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애 교육상 너무 안 좋아. 민준이가 자꾸 할머니 핑계대면서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 강남 한복판에서 식모 같은 할머니랑 같이 산다는 거 소문나면 우리 민준이 왕따 당해. 창피해서 정말 못 살겠어. 순자 씨는 숨을 멈추고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들만은 아니라고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화를 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순자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긴, 나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엄마가 눈치 없이 자꾸 손님들 올 때 나오니까 나도 좀 쪽팔리긴 하더라. 지난번에도 내 사업 파트너 왔는데 엄마가 쟁반 들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분위기 다 망쳤잖아. 근데 요양원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싸구려 요양원은 보내면 주변 사람들한테 불효자라고 욕먹을 테고 시설 좋은 고급 실버타운은 보증금만 몇 억인데 당장 현금이 어딨어. 내 돈은 다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 자기는 바보야? 김 회장님 투자금 있잖아. 내일 50억 들어오면 거기서 딱 5억만 빼서 보증금 걸면 되지. 어차피 회장님은 돈만 대주지 경영에는 관여 안 하신다며? 장부까지 세세하게 안 볼 거 아냐. 그냥 회사 접대비나 운영비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대충 처리하고 어머니 깔끔하게 보내드리자.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거기 가면 또래 노인네들도 많고 밥도 다 알아서 챙겨주잖아. 응? 자기야, 그렇게 하자. 나 진짜 시어머니 시집살이 지겨워서 암 걸릴 것 같아. 아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솔직히 나도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했어. 이번에 투자금 입금되면 바로 추진하자. 경기도 가평 쪽에 산 좋고 물 좋은 아주 외진 곳으로 시설 좋은데 알아봐. 면회 자주 안 가도 되고 알아서 다 케어해주는 폐쇄적인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곳이라야 우리가 신경 덜 쓰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끼리 좀 우아하게 사람답게 살자. 방문 밖에서 순자 씨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엄마의 피 같은 돈을 횡령해서 엄마를 고려장 지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엄마를 쪽팔린 존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감옥에 가둬야 할 짐 취급하는 아들의 추악한 본심을 확인한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모성애라는 이름의 질긴 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 씨의 젖은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져주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들을 영영 괴물로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주저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잠긴 목소리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 나다. 김순자다. 늦은 밤에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어. 내일 아침 9시 내 아들놈 회사로 송금될 예정이었던 투자금 50억 전면 중단하게. 아니, 보류가 아니야. 계약 파기라고 전해. 그리고 내일 오전 중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주게. 내가 직접 가야겠어. 내일은 내가 파출부 순자가 아니라 대주주 김 회장 자격으로 그 회의실에 들어갈 걸세. 이 썩어 빠진 놈들의 정신머리를 내가 아주 뿌리째 뽑아버려야겠어. 전화를 끊은 순자 씨는 아들 부부의 방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냄새나는 식모 할머니는 없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그리고 감히 등쳐먹으려던 김 회장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모른 채 단잠에 빠져 있는 저 어리석은 부부에게 내일 아침은 지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배신의 밤이 지나고 야속하게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화려한 거실에는 여느 때와는 다른 살얼음판 같은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퀭한 눈으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지라 그녀는 자신을 요양원에 내다 버리려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마지막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어젯밤 통화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 오만한 아들 내외가 제 발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꼴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순자 씨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던 며느리 미진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게 대체 뭐냐고. 순자 씨가 놀라 행주를 놓고 거실로 나가보니 미진이 남편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성훈이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재수없게. 그리고 내 핸드폰은 왜 훔쳐봐? 남의 프라이버시도 없어? 미진은 휴대폰 화면을 성훈의 얼굴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도끼가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쏟을 것 같았습니다. 훔쳐봐? 지금 그게 문제야? 이 문자 뭐야? 읽어보라고.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오늘 투자금 들어오면 약속한 오피스텔 계약하는 거지? 빨리 보고 싶어. 사랑해. 저장된 이름 큐레이터 김양? 당신 바람 피워? 그것도 그 미술관 다니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그 새파란 계집애랑? 미진의 목소리가 악을 쓰듯 갈라지며 천장을 찔렀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 구석 기둥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건 진작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훈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당황하거나 빌기라도 했을 텐데 성우는 오히려 피식,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을 소파 가죽 위로 아무렇게나 툭 던지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봤으면 됐네. 안 그래도 언제 말하나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잘 됐네. 야, 강미진. 우리 솔직해지자. 너랑 나랑 대화가 통하냐? 취미가 같냐? 맨날 동네 아줌마들하고 백화점 가서 브런치나 먹고 남편 카드 긁는 거 말고 내가 하는 게 뭔데? 그 여자는 달라. 파리 유학파 큐레이터에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내 사업 비전을 이해해줘. 너처럼 무식하게 돈돈거리고 바가지나 긁는 여자가 아니라고. 미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뭐, 무식해? 야, 강성훈. 너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땡전 한 푼 없을 때, 우리 아빠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 줄 알아? 내가 너 성공시키겠다고 친정 돈 끌어다가 뒷바라지 하느라 쓴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수준 타령이야? 내가 인간이니? 성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푼 돈? 야, 오늘 김 회장님 투자금 50억 들어오면 장인어른 빚,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줄게. 몇 억이면 되냐? 던져주면 될 거 아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줘라. 나 이제 100억대 자산가 될 사람이야. 대한민국 벤처 신화라고. 내 옆에는 그에 걸맞은 품격 있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집구석에서 냄새나는 찌개나 끓이는 너 같은 여자 말고. 위자료 넉넉히 줄 테니까 도장 찍고 나가. 아니,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도 싹 리모델링해서 그 친구랑 살 거니까 내 흔적 남겨두기 싫어. 성훈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었다고 착각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 순자 씨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돈이 독이 되어 자식을 망쳤구나. 미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그것도 성공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순자 씨가 조용히 다가가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가야. 비록 자신을 무시하던 못된 며느리였지만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더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지는 순자 씨의 거친 손길이 닿자마자 불에 댄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이 냄새나는 손 치우라고요. 미지는 눈물과 마스카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순자 씨를 노려보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가 집구석에 딸이 틀고 앉아서 귀신처럼 구니까 그이가 정 떨어져서 밖으로 나도는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 칙칙한 노인네가 버티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요양원이나 갈 것이지. 왜 꾸역꾸역 붙어 있어서 내 인생까지 망쳐요? 재수없는 노인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꺼져요. 순자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절망적인 순간에도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거나 시어머니에게 의지하기는커녕 가장 만만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 씨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 너도 똑같구나. 너희 둘은 천생연분이다. 성우는 시계를 보더니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이쿠, 늦었네. 오늘 김 회장님 대리인이랑
최종 계약하고 입금 확인하는 날이라 내가 좀 바빠. 강미진, 너나 퇴근할 때까지 짐 다 싸놔라. 안 그러면 사람 불러서 끌어낼 줄 알아.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딴 생각 말고. 엄마도 짐 싸. 요양원 알아봐 놨으니까. 오늘 저녁에 차 보낼게. 거기 가서 편하게 살아. 죽을 때까지. 성우는 휘파람까지 불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개선장군 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남겨진 집안에는 미진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미진은 바닥을 치며 울부짖다가 분이 안 풀리는지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을 죄다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김치찌개 국물이 하얀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내조했는데. 미진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다 제풀에 지쳐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순자 씨는 말없이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사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았습니다. 묵묵히 바닥을 치우는 그녀의 등 뒤로 며느리의 흐느낌이 잦아들 때쯤 순자 씨가 나지막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사람이 말이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법이란다. 너무 슬퍼 마라. 내 남편이 믿고 있는 저 황금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지푸라기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미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망난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쏘아붙였겠지만 오늘의 시어머니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항상 굽신거리던 그 초라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깊고 단단하고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미진이 무언가 물어보려던 찰나 순자 씨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잠겨있던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정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는 며느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고급 이태리 원단의 베이지색 정장과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몸빼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정갈하게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부엌대기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움직이는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 김 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검은색 선글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자. 내 아들의 파멸을 보러. 한편 콧노래를 부르며 회사에 도착한 성우는 들뜬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기립해 인사를 했지만 그는 눈길도 주지 않고 상석에 털썩 앉아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김 비서, 최 변호사님 오셨어? 빨리 모셔와. 계약서 도장 찍어야 되니까. 현기증 난다. 아, 그리고 재무팀장. 오늘 50억 입금되면 바로 내 개인 법인 계좌로 5억 이체해. 용도는 대충 복리후생비나 리모델링 비용으로 적고 어머니 요양원 보낼 거니까 그렇게 하라. 아, 그리고 내 차도 포르쉐 매장 가서 견적 좀 뽑아오고. 성우는 볼펜을 돌리며 거만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50억이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최 변호사가 아닌 사색이 된 김 비서였습니다. 비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방금 김 회장님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투자가 전면 취소됐답니다. 성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를 내리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뭐? 취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 오늘 입금 날인데 무슨 헛소리야. 전산 오류 아니야? 은행 시스템 점검 시간이야? 비서는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약 파기 통보서가 방금 팩스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이 지금 직접 이쪽으로 오고 계신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하셨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강성훈 해임 건으로 말입니다. 성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온다고? 해임? 이게 대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회사의 정문 앞에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뒷문을 열자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와 함께한 노부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글라스 뒤로 감춰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회사를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으로 쌓은 모래성, 이제 내가 직접 무너뜨려주마. 성훈의 사무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투자금 입금이 취소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재무팀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뛰어다녔고 사무실 전화벨은 끊어질 듯 빗발치게 울려댔습니다. 채권자들은 귀신같이 소문을 듣고 빚 독촉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 된 얼굴로 사무실을 짐승처럼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최고급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다들 뭐하고 있어? 전화 안 받아? 최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해보란 말이야. 김 회장님 지금 오고 계신 거 확실해? 어디쯤 오셨대? 오시면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질 테니까. 아니, 무릎이 아니라 머리를 박아서라도 마음 돌려놓을 테니까 다들 준비 똑바로 해. 커피 타와. 제일 비싼 걸로. 아니, 녹차로. 회장님 연세 있으니까 녹차 좋아하실 거야. 빨리. 성우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막아야 할 어음이 수두룩했습니다. 오늘 50억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 이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될 것이고 자신은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문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기회만 주신다면. 김 회장님은 나를 아끼시니까 내가 가서 눈물로 호소하면 한 번은 봐주실 거야. 성우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띵소리와 함께 복도 끝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갈라지더니 이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구두 굽소리는 규칙적이고 날카롭고 무엇보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듯한 그 발소리에 성우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나. 그 전설적인 투자자, 벤처업계의 미다스의 손, 김 회장님이 납시신 것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지만 성우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발소리의 주인공이 내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요. 성우는 급하게 거울을 보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90도로 허리를 숙일 준비를 했습니다. 벌컥 육중한 회의실 양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먼저 김 회장의 대리인인 최 변호사가 들어와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드디어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명품 정장을 입고 어깨에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노부인. 그녀의 목에는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가 조명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눈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카리스마에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압도되었습니다. 성우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성훈 대표입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파기라니요. 이건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성우는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허리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성운의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오해라. 그래, 어디 한번 그 오해라는 거 설명 한번 들어보자꾸나. 내 돈으로 룸살롱 다니고 며느리 외제 차 뽑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조강지쳐 내쫓고 바람 피우는 게 다 오해라고? 성우는 그 목소리에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하는 자신을 달래던 목소리. 빨래를 잘못 널었다고 며느리에게 혼날 때마다 미안하다를 연발하던 그 힘없고 주눅든 목소리. 하지만 지금 들리는 톤은 밥 달라고 사정하던 늙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수천억을 움직이는 거물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가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듯 그의 고개가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성운의 눈동자는 튀어나올 듯 커졌고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성운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어머니 순자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무릎 나온 몸빼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는 어디 가고 최고급 정장을 입은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부엌대기 파출부의 냄새는 온데간데였고 최고급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항상 굽신거리고 눈치 보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웃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미쳤어? 여기 지금 김 회장님 오시는 자리야. 엄마가 올 때가 아니라고. 아니, 이 옷은 또 어디서 훔쳐 입었어? 엄마 침에 왔어? 경비들은 뭐 하는 거야? 잡상인을, 아니 우리 엄마를 여기 들여보내면 어떡해. 노망나서 길 잃으신 분을. 당장 이 할머니 안 모시고 나가고 뭐해. 김 회장님 보시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성우는 악을 쓰며 경비원을 찾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변호사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성운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성훈 대표, 입 조심하시죠. 예의를 갖추십시오. 이분이 바로 당신 회사 지분 60%를 소유하고 계신 대주주
김순자 회장님이십니다. 성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뭐, 회장? 엄마가? 김 회장이? 우리 엄마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올라온 무일푼 노인네라고. 아빠 빚 갚느라 집도 절도 없는 빈털털이란 말이야. 내가 생활비 안 주면 굶어 죽는 사람이라고. 성훈이 현실을 부정하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 또 한 번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강성훈, 이 나쁜 놈아, 너 어딨어? 나와. 머리가 산발이 된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잃어버린 구두 한 짝도 모른 채 맨발로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남편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려고 아니면 깽판이라도 치려고 회사까지 택시를 타고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진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성훈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아, 내가 인간이야? 내가 널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위자료도 없이 나가라고? 내가 믿는 그 김 회장인지 뭔지한테 내가 다 폭로해버릴 거야. 너 횡령한 거, 접대비로 여자들 만나고 다닌 거 내가 다 말해버릴 거라고. 죽어도 나 혼자는 안 죽어. 다 같이 죽자. 그때였습니다. 상석, 회장석 의자에 앉아있던 순자 씨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미진의 고함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찻잔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다 말해보거라. 내가 들어주마. 얼마나 억울한지, 내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 앞에서 한번 낱낱이 고해보거라. 미진은 그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상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아니, 그 옷은 또 뭐고요? 여기 김 회장님 자리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남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걸리면 우리 다 죽는다고요. 미지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채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이 상황이 몰래카메라라도 되는 걸까요? 아침까지만 해도 제 발밑에서 걸레질을 하던 식모 같은 시어머니가 지금 남편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다니요. 미진의 뇌가 정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싸늘하게 아주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왜? 파출부인 줄 알았던 냄새나는 시애미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기가 막히냐?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으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침이 마르게 찬양하던 그리고 등쳐먹으려던 김 회장이다. 김순자. 내 이름 석자가 바로 김 회장이란 말이다. 순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후두둑.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성훈과 미진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성훈이 그동안 법인 카드로 긁어댄 내역서와 며느리 미진이 몰래 알아보고 있던 경기도 외곽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순자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놈이 내 돈 50억 받으면 그중 5억 빼돌려서 날 저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다지. 그것도 아주 시설 좋은 감옥 같은 곳으로. 면회도 안 되는 곳으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갇힐 뻔했구나. 참으로 효자났어. 그래. 어미가 준 돈으로 어미를 고려장 지낼 생각을 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들. 성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얼굴 없는 투자자가 바로 어머니였고 자신이 어머니를 버리려던 계획을 어머니가 모두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림자 후원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운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성운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오해야. 순자 씨는 아들의 구차한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질려있는 며느리 미진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 어머니 냄새난다고 친구들 오면 방구석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으라고 했었지? 내 돈으로 산 명품 백 들고 다니면서 정작 그 돈 준 시어머니한테는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아까워서 식은 밥을 먹여? 김치 국물 묻은 식탁보가 더럽다고? 내 마음보다 더러울까? 내가 거지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돈줄이라니까 이제 와서 아까워 죽겠냐? 너희들이 나를 어미로 보긴 했냐? 아니면 그냥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공짜 식모로 봤냐? 미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부자이신 줄 알았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남편이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미진은 싹싹 빌며 순자 씨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순자 씨의 화를 더 돋우고 말았습니다.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돈 있는 줄 알았으면 안 그랬다? 그게 더 나쁜 거야. 이 못돼 먹은 거사. 부모가 돈이 있으면 모시고 돈 없으면 쓰레기 취급해서 버리는 게 너희들이 배운 사랑이고 효도냐? 내 자식한테도 똑같이 가르칠 거냐? 엄마 돈 떨어지면 너도 나 갖다 버려라 이렇게 가르칠 거냐고.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미진은 뒤로 나동그라지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무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을 벌레 취급하던 대표와 사모님이 노부인 앞에서 벌벌 기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성우는 바들바들 떨며 기어와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거 부도나면 감옥 가요. 엄마가 투자해 준 거잖아요. 엄마 돈이잖아요. 아들이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으세요? 네, 저 큐레이터랑 당장 끝낼게요. 미진이랑 다시 합칠게요. 엄마 시키는 대로 개처럼 살게요. 제발 이 투자 취소만은. 제발 엄마. 순자 씨는 발 아래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돈 앞에 저렇게 비굴해지다니.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이 썩은 고름을 영영 짜낼 수 없다는 걸, 아들을 영영 사람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늦었다. 이미 버스는 떠났다. 나는 오늘부로 너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릴 거다. 너한테 들어간 내 돈, 10원 한 장까지 다 회수할 거다. 지금 당장 내가 타고 있는 벤츠, 내가 긁고 다니는 법인카드, 그리고 내가 사준 4명이의 강남 아파트까지 전부 압류 들어갈 거다. 너희들은 이제 빈털털이다.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다. 성운이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순자 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뭐하고들 있어? 당장 이 외부인들 내 회사에서 끌어내.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성훈과 미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안 돼. 엄마, 엄마, 나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 갈 데 없어요. 어머니, 2사람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끌려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신발도 벗겨진 채 질질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질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참았던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망친 건 결국 오냐오냐 키운 내 탓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게 만든 내 죄요. 그녀의 깊은 탄식이 텅 빈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그날 회사 로비에서 짐짝처럼 끌려나갔던 처절한 소동 이후 무심하게도 계절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뼈를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상위 1%만 산다는 강남의 랜드마크, 그 화려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관에는 붉은색 경매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벤처기업의 젊은 신하로 불리며 TV와 잡지를 장식하던 강성훈의 이름은 업계에서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울역 뒷골목, 대낮에도 햇빛 한 줌 들지 않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쪽방촌. 성인 남자 한 명이 다리를 펴고 눕기도 힘든 좁디 좁은 단칸방에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2 남녀가 있습니다. 바로 성훈과 미진입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뜯겨나갔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운동회를 하는지 타닥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외풍이 심해 입김이 호호 나오는 방구석에서 성훈은 며칠째 씻지 않아 떡진 머리에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채 소주병을 따고 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들이키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라면 국물이 이게 뭐야? 한강이잖아. 너는 집구석에서 평생 밥이나 하던 여자가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물 조절도 못하냐고. 내가 옛날에 호텔에서 먹던 그 랍스터 라면이 생각나서 미치겠네. 진짜. 성훈은 여전히 자신이 잘 나갔던 시절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까봐 술 기운을 빌려 과거의 영광 속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내 사랑, 내 영혼의 반쪽이라며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매달렸던 내연녀, 큐레이터 김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성훈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오빠,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이니 예술인이 떠들던 그녀에게 돈 없는 성훈은 그저 귀찮은 쓰레기, 냄새나는 짐짝일 뿐이었으니까요. 성훈은 그 배신감을 술로 달래며 하루 종일 신세 한탄과 남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나를 버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어. 소송할 거야. 그는 허공에 대고 의미 없는 저주를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을 질색하며 매주 수십만 원짜리 네일 아트를 받고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던 그 곱디고 온 손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난 몇 달간 식당 설거지와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마치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손등은 찬바람에 터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지는 묵묵히 불어터진 라면을 씹어 삼키며 과거 시어머니 순자 씨가 겪었을 고통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가 배추를 씻을 때마다 손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고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울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식당 주인이 아줌마 그릇 좀 깨끗이 닦아. 돈 받고 일하면서 날로 먹으려 그래? 라고 소리칠 때마다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어머니는 이 힘든 걸 어떻게 아무 불평 한마디 없이 평생 하셨을까? 나는 어머니한테서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구박만 했는데 어머니는 이 거친 손으로 나 밥해 먹이고 우리 아들 기저귀 빨아주시고 곰팡이 핀 욕실 바닥을 닦으셨구나. 미지는 밤마다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뒤늦게 찾아온 뼈아픈 후회와 죄송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신 미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결심한 듯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도끼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어머니 찾아가자. 성훈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긴 어딜 가? 문전박대 당하려고? 그 노인네 독한 거 봤잖아. 경호원 풀어서 우리 끌어낸 거 잊었어? 미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 달라고 빌려가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냥 잘못했다고, 우리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빌려가자. 나 요즘 식당 일하면서 어머니 생각 많이 나. 우리가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적어도 사죄는 드려야 해.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드셨을 텐데 이대로 사는 건 도리가 아니야. 하지만 성우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소주를 따랐습니다. 사죄? 웃기고 있네. 야, 강미진. 너 제정신이야? 나는 억울해서라도 가서 따져야겠어. 엄마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자식을 이렇게 개거지로 만들어? 그 50억, 아니 수백억 재산 다 싸 짊어지고 저승 갈 거야? 두고 봐. 내가 가서 들어눕는 한이 있어도 내 목 챙겨올 테니까. 내일 당장 가. 가서 유산 포기 각서 쓴 거 강압에 의한 거니까 무효라고 소송 걸 거라고 협박이라도 해야겠어. 성우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돈 욕심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칼바람이 부는 야외. 순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무료 급식소 앞에는 수많은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통 앞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국을 퍼주는 순자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있지만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결제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밥을 짓고 배식하고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때 순자 씨의 손이 순간 공중에서 멈칫했습니다. 줄의 맨 끝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지금 받아주면 저놈은 평생 사람 구실 못한다. 순자 씨는 모르는 척 담담하게 다시 국자를 놀렸습니다. 드디어 성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운은 식판을 내밀며 뻔뻔하게 그리고 비굴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성운이. 아들 알아보겠어? 아니 회장님, 밥만 주지 말고 돈 좀 줘요. 아들 굶어 죽는 꼴 보니까 속이 시원해. 나 지금 차비도 없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융통성 있게 용돈 좀 찔러줘 봐요. 지갑에 현금 있는 거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거 무슨 미친놈 아니야? 페륜하네하며 손가락질하고 웅성거렸지만 성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끄러움조차 잊은 채 오직 돈만 쫓는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에 내 아들이 어디 있나? 여기는 배고픈 사람들 밥 주는 곳이다. 밥 먹으러 온 손님이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고 행패 부릴 거면 당장 나가라. 경비원들이 다가오자 성우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면서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아니 엄마, 진짜 너무하네. 피도 눈물도 없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잖아. 남들은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감싸준다는데 엄마는 돈 때문에 자식을 버려? 그때였습니다. 성운의 뒤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던 미진이 갑자기 순자 씨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판 옆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이거 지난달에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해서 번 첫 월급이에요. 얼마 안 돼요. 30만 원도 안 되지만 이거로 어머니 내복 한 벌 사 입으시라고 꼭 드리고 싶었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저 주신다고 시장에서 빨간 내복 사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촌스럽다고 색깔이 이게 뭐냐고 걸레로 쓰겠다고 어머니 보는 앞에서 가위로 잘라버렸던 거. 그게 요즘 찬물에 손 넣고 일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온 것도 재산을 탐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늦게나마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며느리의 찢어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그렇게 따뜻한 건 줄 모르고 제가 천벌을 받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거만한 아들은 여전히 씩씩거리고 돈 타령을 하고 있었지만 사치스럽던 며느리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국자를 내려놓고 급식소 밖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미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아가야, 고개를 들거라.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진흙탕 바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다. 내 손을 보니 그동안 맘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그 곱던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었구나. 순자 씨의 따뜻한 한마디에 미지는 아이처럼 어머니 하고 소리내어 울며 순자 씨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회한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다독인 후 멍하니 서 있는 아들 성훈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엄격하고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성훈이 너는 들어라. 내 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어미의 마음을 헤아렸다. 하지만 너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여전히 어미의 안부는 뒷전이고 돈 타령뿐이구나. 내 재산은 이미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장 공증까지 끝냈다. 변호사 통해 확인해봐라. 너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아니 10원짜리 하나도 없다. 꿈 깨라. 그리고 나가서 내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벌어보기 전에는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때는 내가 너를 자식이 아니라 사기꾼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당장 꺼져라. 성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어머니마저 등을 돌리자 그는 비로소 세상에 철저히 혼자 남겨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주저앉은 아들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 미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가야, 너는 나를 좀 도와다오. 재단에서 급식소 관리하고 몸 불편한 독거노인들 돌봐줄 성실한 사무장이 필요한데 너처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월급은 많지 않다. 최저임금 수준일 게다. 하지만 보람은 있을 게다. 할 수 있겠느냐? 미지는 눈물을 닦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할게요. 청소든 빨래든 다 할 수 있어요. 순자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은 없지만 땀과 눈물로 얼룩진 지금의 내 모습이 예전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아름답고 귀티가 나는구나.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머니에게 쫓겨난 그날, 그는 처음으로 공사판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 속에 벽돌을 나르며 그는 땀 흘려번 10만 원을 손에 쥐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더 이상 남 탓은 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급식소 근처를 서성이며 멀리서 어머니와 아내를 지켜보지만 아직 떳떳하게 들어갈 용기는 없어 발길을 돌리곤 합니다. 언젠가 그도 진짜 어른이 되어 어머니 앞에 설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미지는 순자 씨의 재단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네일아트 대신 짧게 깎은 단정한 손톱으로 쌀을 씻고 명품 백 대신 대파가 삐져나온 시장 바구니를 듭니다. 퇴근 후에는 순자 씨의 좁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어머니, 오늘 고등어 조림 어때요? 제가 비린내 안 나게 맛있게 해드릴게요라며 웃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순자 씨가 남몰래 미진의 이름으로 매달 적금을 들어주고 있다는 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나중에 미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울까요?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탐하기보다 부모의 거친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것.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것이 수백억 자산보다 더 값진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가족과 소원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녁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